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사별을 하고 홀로 아들을 키워 장가를 보냈어요. 그리고 작년엔 오랫동안 일했던 곳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제가 좋아하는 것을 즐기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러다 거기에서 새로운 인연도 만나게 됐죠. 제게는 남은 인생을 함께할 동반자였지만 며느리에게는 다시는 마주치기 싫었던 사람.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글을 씁니다. 앞서 말을 했듯이 저는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고 아들을 하나 낳았고 10년의 결혼 생활을 이어갔지만 아이가 10살이 되던 해에 남편이 갑작스럽게 죽게 되고 홀로 아들을 키웠어요. 다행히 그동안 맞벌이를 하고 있었던 터라 모아뒀던 돈도 있었고 남편 앞으로 들어놓은 보험에서 보험금이 나와 돈 걱정은 하지 않고 살았어요. 주 수입원이었던 가장이 죽고 나서 가정이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이 봤고 남은 자식을 위해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엄마들도 많이 봤어요. 그나마 저는 모아둔 돈도 있고 다니고 있던 직장도 있었으니 참 다행이다 싶었어요. 아들 역시 크게 속을 썩이지도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줬고 대학을 졸업하고 타지에 있는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됐어요. 그 회사는 기숙사가 따로 있어서 아들은 집을 구할 필요도 없이 기숙사 생활을 하며 일을 하고 한 달에 두어 번 집에 올라왔죠. 그날도 아들은 제가 좋아하는 딸기를 사서는 왔어요. 이 비싼 걸 그냥 오지 않고선 어머니 딸기 좋아하시잖아요. 막 나오는 시기라 가격이 비싸던데. 그래서 사온 거예요. 어머님 비싸서 또 끝물일 때까지 기다리실 테니까요. 에이, 설마 그 정도일까?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과는 괜찮고? 네, 그 세 명인데 같은 사원들이라 마음이 편해요. 그래, 네 얼굴 보니까 좋아 보인다. 그래, 저녁은 뭐 먹고 싶어? 음, 오랜만에 어머니가 해주시는 비빔밥이 먹고 싶은데요. 겨우 비빔밥? 네, 뭐 이것저것 막 넣어서 비벼 먹고 싶어요. 그래, 알겠다. 오느라 피곤할 텐데 방에 가서 좀 쉬어. 네. 아들은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아들이 먹고 싶어하는 비빔밥을 만들 재료를 사러 마트에 갔어요. 마트에 가서 콩나물, 시금치, 당근, 감자, 무, 소고기, 애호박 넉넉하게 사와서는 데치고 볶았죠. 온 집안이 참기름 냄새로 진동을 하자 아들이 방에서 나왔고 저는 커다란 대접에다가 갓 지은 밥을 넣고 그 위로 볶은 나물들을 빙 둘러가며 놓아줬어요. 그리고 달걀 후라이도 하나 해서 얹어서 깨소금도 뿌려줬죠. 눈으로만 봐도 맛있는 그런 비빔밥이었어요. 아들은 의자에 앉아 너무 맛있겠다며 숟가락으로 반숙인 달걀 노른자는 터트려 간장을 넣어 쓱싹쓱싹 비볐어요.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고추장보다는 간장에 비벼 먹는 것을 좋아했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간장을 선호했죠. 아들은 다 비빈 비빔밥을 한 숟가락 뜨고서는 커다랗게 벌린 입안으로 쑥 넣었어요. 그리고는 맛있다는 표정으로 웃으며 꼭꼭 씹었죠. 어때? 맛있어? 네,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이게 그렇게 맛있냐? 아들은 양손 엄지손가락을 세우고는 앞으로 내밀었어요. 아들은 계속해서 밥을 먹었죠. 저도 밥을 고추장에 쓱싹쓱싹 비벼 한 숟갈 입에 넣었어요.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지 더 맛있는 것 같았어요. 혼자 살면서 직장에 다니다 보니 집에서 음식을 잘 안 해먹게 돼서 이렇게 온갖 재료를 넣어서 만든 음식은 간만이었어요. 아들과 웃으면서 밥을 배불리 먹고 아들이 사온 딸기를 씻었어요. 딸기도 맛있죠? 그래, 그 열 때부터 달콤한 향이 나더니 맛있구나. 과일은 비쌀 때 먹어야 제일 맛있다니까요. 그렇게 먹다가는 살림 거덜나겠는데? 에이, 설마요. 새빨갛게 익은 딸기를 입에 넣으니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딸기를 거의 다 먹을 때쯤 아들이 할 이야기가 있다고 말을 했고 저는 무슨 이야기일지 궁금했죠. 아들은 뜸을 들이다 결혼할 여자가 있다고 소개를 시켜주고 싶다고 말했어요. 나이가 있으니 당연히 있을 것 같았는데 연애를 하는 사이도 아니고
결혼할 사이라고 말을 하니 긴장이 됐어요. 아들은 대학교를 다닐 때 잠시 만났던 사이였는데 우연찮게 친구를 통해서 다시 만나게 됐고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도 같이 지원해 다니고 있다고 말을 했어요.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던 저는 느낌이 이상했어요. 좋아해야 할 일은 맞지만 왠지 모를 서운함? 섭섭함? 여하튼 알 수 없는 오묘한 기분이었어요. 아들에게 그 여자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봤지만 아들은 미리 알려고 하시지 마시고 다음 주에 같이 올라올 테니 직접 보라고 말했어요. 저는 얼굴이라도 보여달라고 말을 했지만 어찌나 꽁꽁 숨기는지 볼 수도 없었죠. 다음 날 아들은 다시 회사로 돌아갔고 저는 일주일 동안 며느리가 될 여자가 어떤 여자일지 너무 궁금했어요. 일주일이 한 달처럼 느껴졌죠. 드디어 기다리던 주말이 왔고 아들에게 결혼할 여자와 곧 도착한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저는 긴장이 돼 온 매무새도 다시 한번 보고 집안 곳곳을 훑어봤어요. 행여나 지저분해 보이진 않을까 신경이 쓰였죠. 화장실에 붙어있는 거울을 닦고 또 닦고 아들이 오기만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있는데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는 후다닥 달려가 현관문을 열어줬고 아들과 며느리를 처음 보게 됐어요. 며느리도 저처럼 긴장을 했는지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는데도 어색해 보였어요. 저는 어서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을 했고 며느리는 빈손으로 오기 그래서 가져왔다며 과일 상자를 저에게 건넸어요. 저는 과일 상자를 받고 주방으로 안내했어요. 미리 아들에게서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물어봤고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몇 가지 해놨어요. 좋아한다길래 몇 가지 준비해 봤는데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 감사해요. 어서 앉아서 들어요. 네. 어때? 입맛에 맞고? 네, 맛있어요. 다행이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자꾸 시선이 며느리에게 갔어요. 며느리는 별말 없이 조심스레 밥을 먹었고 아들은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 이상한 농담도 하고 애를 쓰는 게 보였어요. 식사를 마친 저희는 거실로 자리를 옮겼고 저는 며느리가 사온 과일과 차를 준비했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조용한 모습으로 어색하게 앉아 있었어요. 나이에 비해 성숙해 보였지만 어딘가 얼굴이 그늘이 져 보였어요. 우리 애랑 대학 다닐 때 만났다고? 네. 2년인가 보네. 다시 만난 것을 보니까 그 같은 회사에 다닌다고 그랬고 그 부모님은? 어머니 혼자 계세요. 그렇구나. 우리랑 비슷하네. 아가씨 집에선 우리 아들 마음에 들어 하시고? 네. 여전히 며느리는 제가 묻는 질문에 대답만 할 뿐 그저 가만히 있었어요. 저는 아들이 밝은 에너지가 넘치는 배우자를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너무 그늘이 져 보이는 어두워 보이는 며느리를 데리고 와서 썩 마음에 내키진 않았어요. 그 뒤로 잠시 동안 이야기를 나누다 아들은 며느리를 데려다 주고 온다며 나갔고 저는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아들이 사랑해서 결혼을 한다는 사람을 반대해서 말리고 싶은 생각은 없었지만 첫 느낌이란 것이 있잖아요. 그 어두워 보이는 그 느낌이 저는 마음에 걸렸죠. 아들의 뜻대로 결혼하는 것을 잠자코 있어야 하나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잠시 뒤 며느리를 데려다 주고 온 아들이 저에게 다가와 며느리가 어떤지 물어봤고 저는 제가 느낀 그대로를 이야기했어요. 얼굴이 그늘이 져 보이는 게 많이 어두워 보인다며 첫 느낌이 좋지는 않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아들은 며느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과거가 있었다며 차분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며느리는 어렸을 때부터 가정폭력인 집에서 자랐고 아버지라는 사람은 1년 365일을 술을 마셨다고 했어요. 그것만으로도 같이 살고 있는 가족에게는 엄청난 고통일 텐데 그 아버지는 술에 취해 며느리의 어머니를 폭행했고 그럴 때마다 며느리는 숨죽여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아들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가슴이 아파왔어요.
그러다가 참다 못해서 아버지가 술에 취해 자는 동안 어머니랑 함께 도망 나와서 살았다고 들었어요. 그때 그 기억들 때문에 많이 움츠러져 있고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남들 보기에는 많이 어두워 보일 거예요. 그래도 저 만나고 많이 밝아진 건데. 그랬구나. 어쩜 그런 사람이 다 있는지. 그런 아버지라면 차라리 없는 편이 더 낫지. 아버지 없이 어머니랑 산지 꽤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그 트라우마에서 완전히 벗어나진 못한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겠지. 나라도 그럴 거야. 그러니까 너무 어둡다고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예쁘게 봐달라고요. 며느리의 어두웠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 저는 가슴이 너무 먹먹했어요. 그 어린 것이 어찌 감당했을까 너무 안타까웠죠.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언성을 높여서 다투셔도 무서운 건데 며느리의 그런 모습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았어요. 아들에게 이야기를 들은 이후로 저는 며느리를 더 만나봤고 며느리를 딸처럼 대해줬어요. 그래서일까 며느리는 첫 만남 때와는 다르게 저에게 살갑게 다가와 줬고 웃음도 많아졌죠. 얼마 있지 않아 상견례를 가지고 사돈을 처음 뵙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 진중한 성격의 사돈의 첫인상이 좋았어요. 저와 똑같이 자식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에 공감이 더 갔죠. 다만 저는 여유롭게 살았고 사돈은 남편에게 도망치듯 딸만 데리고 나와 고생을 많이 사셔서 그런지 손이 많이 거칠었어요. 상견례를 하는 동안 저는 며느리가 아들과 결혼을 해서 행복한 기억만 간직한 채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몇 달 뒤 아들은 결혼을 했고 직장 근처에 신접 살림을 차렸어요. 아들 내외는 같이 내려와 살자고 말을 했지만 지금처럼 가끔씩 보는 것이 서로에게 더 좋다고 말하며 거절했어요. 아들은 결혼 전이나 후나 변함없이 저희 집에 드나들었어요. 집에 와서 밥 먹고 잠만 자고 가던 아들과는 달리 며느리는 저를 살뜰히 챙겨줬어요. 같이 마트도 가고 영화도 보러 갔어요. 영화관에 간 지가 언젠지 기억도 안 날 만큼 까마득했는데 며느리 덕분에 최근 영화도 볼 수 있었어요. 아들을 키울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저를 살갑게 챙겨주는 며느리 덕에 저는 소소한 기쁨과 행복을 얻었죠. 그리고 몇 달 뒤, 저는 오랫동안 다녔던 직장을 정년퇴직하게 됐어요. 그곳에서 청춘을 다 보냈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고 아들을 낳아 장가도 보내고 저와 수십 년을 함께 보낸 그 직장을 퇴직한다고 생각하니 시원섭섭했죠.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다닐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정년퇴직을 하고 아들 내외는 저에게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여행을 제안했어요. 어머님, 그동안 일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저희 여행 가요. 여행? 네, 저희 가족여행도 한 번 못 갔잖아요. 같이 가요. 그럴까? 어디 생각한 곳이라도 있어? 어머님은 없으세요? 예전에 신혼여행으로 갔던 제주도를 다시 가보고 싶기도 해. 그럼 그리로 가요. 어머님은 아무것도 준비하시지 마시고 몸만 가시면 돼요. 저희가 다 준비할게요. 그래, 그러자꾸나. 저희는 가까운 제주도로 여행을 갔고 맛집을 찾아다니며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바다를 보며 힐링을 했어요. 오랜만에 가보는 제주도는 너무나 예뻤죠. 아들 내외와 함께 미술관도 가고 체험도 하고 밤에는 저녁을 먹으며 술도 한 잔씩 하며 속이야기들도 나눴어요. 며칠 동안 있으면서 너무 행복했죠. 이렇게 여행을 다녀본 지가 언제였던지 이제 퇴직을 했으니 나만의 시간도 갖고 나를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모로 이번 여행은 저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여행을 다녀온 후 저는 늦잠이라는 것도 잡았어요. 늘 새벽에 일어나 일찍 출근했었는데 비록 1시간 늦게 일어난 것이지만 좋았어요. 거실로 나와 커튼을 걷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것들이 새로워 보였어요. 늘 보던 풍경인데도 말이죠. 음악도 듣고 책도 읽고 하루가 금방 지나갔어요. 다음 날은 느긋하게 시장 구경도 하고 중간중간 보이는 간식거리도 사 먹었어요. 일하고 있어야 할 시간에 여유를 부리고 있으니 좋았죠. 며칠 동안 저는 그동안 못 해봤던 것을 하며 지냈지만 점점 지겨워지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을 매일같이 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수십 년을 일하다가 일을 하지 않으니 온몸이 쑤시고 아팠어요. 짧게 느껴졌던 하루가 너무 길고 따분하게 느껴지고 몸이 축 처지는 것이 우울한 감정까지 생기게 됐죠. 그런 저의 심리를 며느리는 눈치를 챘고 주말마다 저를 보러 왔어요. 어머니, 오늘 제가 예약한 곳이 있는데 같이 나가요. 어디? 가보시면 알아요. 어딘지 얘기라도 해주면 안 되겠니? 비밀로 해야 더 설레죠. 저는 며느리의 손에 이끌려 며느리가 예약한 곳으로 갔어요. 그곳은 네일샵이었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었죠. 저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괜찮을까 걱정이 됐고, 며느리는 기분 전환에 좋다고 하더라며 자신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저와 하고 싶어서 예약을 했다고 말했어요. 저는 해보지 않았던 것을 해야 해서 내키지는 않았지만 며느리의 마음이 예뻐 안으로 들어갔죠. 직원이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 사진을 보여줬고 처음 시도하면 부담이 적은 것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고 추천해준 것으로 하기로 했어요. 손톱을 정리하고 기계에 손을 넣었다가 직원이 발라줬다가 기계에 손을 넣을 때마다 찌릿찌릿한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 하는 손님들은 이 느낌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어요. 저도 좋은 느낌은 아니었죠. 기계에서 손을 뺐다가 다시 넣었다가를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양손이 예쁜 손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일을 하느라 투박해 보였던 손이 예뻐 보였어요. 그 손을 보고 있으니 기분이 좋아졌죠. 며느리는 제가 웃으니 기분이 좋다며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자곤 저의 팔에 팔짱을 꼈어요. 우리 며느리가 언제 이렇게 밝아졌나 새삼 놀라웠어요. 한식당에 도착한 저희는 음식을 주문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먹었어요. 며느리는 자신의 손을 보여주며 너무 예쁘다고 웃었죠. 저뿐만 아니라 며느리도 처음이었으니까요. 저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며느리가 너무 고맙고 예뻤어요. 어머니, 좋아하는 것 없으세요? 어떤 거 말이냐? 평소에 배우고 싶었다거나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본 거라던지요. 직장 다닐 때는 직장 그만두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야지 생각이 많았는데 정작 그만두고 나니까 뭘 해야 할지 선뜻 생각이 나질 않더구나. 어머니, 산에 가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지, 산에 가는 거 좋아하지. 동호회에 가입하시는 건 어때요? 동호회? 네, 저희 회사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산악회 다니시는데 좋아 보이시던걸요? 에이, 혼자서 무슨 재미로. 거기 가서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는 거죠. 제가 알아봐 드릴까요? 그래 볼까? 안 그래도 너무 따분했거든. 그럼 한번 알아볼게요. 며느리는 저를 위해서 제가 사는 곳 근처에 산악회가 있는지 알아봤고 저는 그곳에 가입하게 됐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혼자 가는 것이 걱정이 됐는데 한 번이 어렵지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모임에 가게 됐어요. 3355 모여있는 곳에 같이 있던 저는 앞에 있는 사람의 말에 따라 조심히 움직였어요.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데 한 남자가 저에게 인사를 했어요. 그 남자는 오랫동안 산을 탄 것인지 전혀 힘들어 보이지 않았죠. 중간쯤 올라왔을 때 다 같이 둘러 앉았어요. 임원들이 준비해온 김밥과 과일을 나눠 먹었어요. 그때 제 옆으로 아까 인사를 한 그 남자가 앉았어요. 저는 옆으로 살짝 비켜 앉았죠. 그 남자는 넉살이 좋은 건지 거리낌 없이 저에게 말을 걸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자신도 정년퇴직하고 할 것이 없어 삶이 무료해질 때쯤 여기에 들어오게 됐다며 그 덕분에 삶이 재밌다고 말했어요. 그 남자의 말에 저 역시 정년퇴직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오게 됐다고 말했고 저희는 가입 이유가 같다는 이유만으로도 가까워졌어요. 산을 타고 내려오는 길에 다들 헤어졌고 그 남자는 저의 연락처를 물었어요. 저는 하루 종일 같이 있었던 사람이라 별 거리낌 없이 제 연락처를 줬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짐을 정리하고 일찍 자리에 누웠어요. 다음 날 온몸이 뻐근한 저는 겨우 일어났어요. 오랜만에 산을 타서 그런지 근육통이 제대로 왔어요. 걷는데 다리도 후들거렸어요. 겨우 소파에 앉아 몸을 기대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그 남자였죠. 어제는 어색하지 않았는데 하루가 지났다고 약간 어색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 남자는 첫 산행에 몸은 괜찮냐며 근육통이 왔을 때 잘 풀어줘야 한다고 말을 하며 시간이 괜찮으면 점심을 같이 먹자고 말했어요. 저는 몸이 힘들어 그냥 집에 있고 싶었지만 어제부터 챙겨준 것이 고맙기에 나가겠다고 말했어요. 옷을 갈아입고 약속한 곳으로 갔어요. 그 남자는 벌써 와 있었고 저를 보더니 손을 흔들며 환하게 웃었어요. 육개장 2개를 시키고선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렸죠. 곧이어 뜨끈한 육개장이 나왔고 국물을 마셨더니 얼큰하고 시원했어요. 그 남자는 육개장에 밥을 말아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잘 드시네요. 네, 요즘엔 남이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어요. 혼자 사세요? 네, 결혼은 했는데 마누라랑 자식은 없죠. 네? 하하하, 일찍이 사별했고 자식은 없어요. 아, 난 또 마누라랑 자식이 도망간 줄 알았어요? 아, 아니에요. 그러는 여사님은 가족이 어떻게 돼요? 저도 결혼한 아들 내외가 다예요. 아들이 10살 되던 해에 남편이 먼저 가는 바람에. 그러셨구나. 저희는 공통점이 많네요. 그러게요. 이것도 인연인데 종종 혼자서 밥 먹기 싫을 때 같이 먹어요. 어때요? 그러죠. 저희는 또 다른 공통점을 발견했고 서로 혼자인 몸이다 보니 다른 회원들보다 더 자주 연락을 하고 더 자주 만나게 됐어요. 같이 저녁도 먹고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어요. 그러는 동안 친구처럼 더 가까운 사이가 됐죠. 동호회 모임이 있는 날이면 그 남자가 저희 집으로 저를 데리러 와줬고 산을 탈 때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어요. 주위에서도 보기 좋다며 저희 둘을 자꾸 엮으려 했고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도 기분은 좋았죠. 그러던 어느 날 산행을 갔다가 그 남자가 집 앞에까지 데려다 줬고 그냥 보내는 것이 마음에 걸려 차라도 한잔 하고 가라고 말했어요. 그 남자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혼자 사는 것은 똑같은데 자신의 집과는 다르게 좋은 향이 난다고 말을 하며 웃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잠시 쉬고 있으라고 말하며 커피와 지난번에 며느리가 사다 준 비스켓을 가져왔어요. 그 남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따뜻한 것이 들어가니 몸이 녹는다고 말했죠. 저는 비스켓도 하나 먹어보라며 며느리가 가져다 준 것인데 커피와 잘 어울린다고 말했어요. 그 남자는 제가 준 비스켓을 하나 먹어보더니 정말 그렇다며 고부지간에 사이가 좋아서 보기 좋다고 말했어요. 그때 현관문 소리가 들렸고 저는 깜짝 놀랐죠. 아들이 온다는 소리도 없었는데 아들이 불쑥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단둘이 있는 저희를 발견했죠. 저희도 아들을 보고 놀란 만큼 아들도 놀란 표정으로 들어오다 멈춰섰어요. 저는 아들을 데리고 들어왔고 얼떨결에 그 남자에게 아들을 소개시켜줬어요. 같은 동호회에 있는 사람이라며 소개를 시켜줬어요. 이쪽은 같은 동호회 회원이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연락도 없이 이 시간에 웬일이야? 어머니, 핸드폰 어딨어요? 내 핸드폰은 왜? 하루 종일 연락이 돼야 말이죠. 제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 줄 아세요? 아, 맞다.
그 산에서 배터리가 나갔었는데 충전하는 걸 깜빡했구나. 미안하다. 산에 갈 때는 보조 배터리 가지고 가시라니까요. 그래, 다음부터는 꼭 챙기마. 별일 없으시면 됐어요. 저 이만 가볼게요. 왜? 벌써 가게? 조금이라도 앉았다가 가지. 아니에요. 지금 안 가면 차가 많이 막힐 거예요. 미안해서 어쩌니. 나 때문에 괜한 헛걸음을 했구나. 아니에요. 저 이제 가요. 노시다가 가세요. 아들이 가고 난 후 그 남자와 저는 급 어색해졌고 그 남자도 이제 가봐야겠다며 돌아갔어요. 그 남자가 돌아가고 난 후 왠지 아들이 마음에 걸렸어요. 좋은 친구 관계인데 이상한 오해를 할까봐 걱정이 됐죠. 괜히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그 남자가 왜 우리 집에 있게 됐는지 설명을 했어요. 아들은 괜찮다며 그걸 왜 일일이 설명을 하고 있냐며 웃었어요. 아들과 통화를 하고 나서도 왠지 모를 찝찝함이 남아 있었죠. 그리고 며칠 뒤, 그 남자가 저에게 남은 인생 혼자가 아닌 저와 함께하고 싶다고 고백을 했어요. 저는 지금 이 관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남자는 며칠 전 아들을 보고 난 후 정식으로 저와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어요. 저는 이 나이에 다시 새 가정을 꾸린다는 것이 고민스러웠죠. 혼자 산지 너무 오래되다 보니 이 생활이 익숙해져 있는데 과연 이 남자와 같이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됐어요. 며칠 동안 고민을 한 끝에 저는 그 남자의 고백을 받아줬고 아들 내외에게 정식으로 그 남자를 소개해주기 위해 약속을 잡았어요. 집에서 보는 것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주말에 저희 집에서 다 같이 만나기로 했죠. 주말 저녁 그 남자가 먼저 집에 도착을 했어요. 평소 등산복만 입고 다녔던 그 남자는 양복을 입고 왔고 처음 보는 그 남자의 모습에 웃음이 나왔어요. 곧이어 아들이 도착했죠. 얘는 안 오고 왜 너 혼자냐? 갑자기 출장을 가는 바람에 못 왔어요. 따로 연락드린다는 거 제가 가서 말씀드린다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구나. 오늘 아니면 다음에 보면 되지. 어서 들어와. 저는 혼자 들어온 아들과 그 남자를 정식으로 소개를 시켜줬고 아들에게 재혼을 하겠다고 말했어요. 저의 말에 아들은 화들짝 놀라더니 이내 축하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괜찮겠냐고 물었고 아들은 어머니의 인생이 있는데 자신이 왈가불가할 것이 뭐 있겠냐며 두 분이서 좋으시면 같이 사셔도 괜찮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아들의 말이 고마웠죠. 그 남자와 아들은 술을 주거니 받거니 마시며 좀 더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결혼 전에 며느리의 얼굴도 봐야 하지 않겠냐며 좋은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 걸로 상견례를 하자고 말을 했어요. 재혼을 하기로 결심한 후 저희는 매일 얼굴을 봤어요. 늙어서 주책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젊었을 때 하는 연애와 몸과 나이만 늙었지 감정은 똑같았어요. 자꾸 연락하고 싶고 오랫동안 같이 있고 싶고 설레는 감정도 생기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상견례 날이 다가왔고 저는 한복을 차려 입었고 아들 내외가 출발하자는 말에 차를 타고 식당으로 갔어요. 그곳은 그동안 저희가 다녀봤던 곳 중에서 음식 가짓수도 많고 정갈하게 맛있다 느꼈던 곳이었어요. 식당에 도착을 하니 주차할 곳이 별로 없었고 며느리는 주차를 하고 들어갈 테니 먼저 가 있으라고 말했어요. 보통 아들이 운전을 하는데 이날은 올라오는 길에 아들이 운전을 했다고 식당에 가는 길엔 며느리가 운전을 했었어요. 주차를 하고 같이 올라가자고 말을 했지만 며느리는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고 거리가 멀면 곤란하다며 금방 주차하고 갈 테니 먼저 가라고 했어요. 저와 아들은 하는 수 없이 차에서 내려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그 남자는 벌써 도착해 있었죠. 안면이 있던 아들과 자연스레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어요. 주차할 곳이 마땅치가 않아서 아내가 조금 늦을 거예요. 괜찮아요. 조금 기다리면 되죠. 그동안 잘 지냈어요? 네. 뭐 잘 지내셨죠? 나야 이제 늙어서 늘 똑같지 뭐. 말씀 놓으세요. 이제 두 분 결혼도 하시는데. 그래도
되나? 아이, 그럼요. 이제 아들이잖아요. 아이,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네. 그때 며느리가 문을 열고 들어왔고 하얗게 질린 채 다짜고짜 저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저 인간은 절대 안 돼요. 뭐? 어서 나오세요. 어서요. 아니, 얘가 왜 이래? 저는 가만히 앉아 있다가 며느리의 손에 이끌려 도망치듯 식당을 나왔어요. 며느리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운전석에 탔고 뒤따라온 아들이 위험하다며 자신이 운전을 하겠다고 며느리를 뒷좌석으로 옮겨 태웠어요. 그리고는 집으로 갔어요. 차 안에서 왜 그러냐고 계속 물어봐도 며느리는 안절부절하며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한 저는 이제 말을 해보라며 도대체 왜 이러냐고 물었어요. 손을 덜덜 떨면서 안절부절 못하던 며느리는 숨을 크게 쉬며 말을 내뱉었어요. 그 인간이 제 아버지예요. 뭐라고? 다시 말해봐라. 내가 잘못 들은 거지? 아니요, 제 아버지가 맞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머니, 절대로 그 인간 만나면 안 돼요. 절대로요. 안다, 네 마음 다 안다. 그러니 진정하거라. 죄송해요. 네가 죄송할 게 뭐 있니? 걱정 마라. 그때 집으로 그 남자가 찾아왔고 도대체 무슨 일인데 사람을 덩그러니 혼자 두고 다들 나갔냐고 물었어요. 그 남자의 등장에 며느리는 몸을 웅크리며 사시나무처럼 달달 떨었고 저는 겁에 질려 있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는 제 등 뒤로 몸을 숨겼어요.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죠.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랑은 결혼할 마음 없으니까 당장 돌아가요. 아니, 갑자기 왜 그런 거예요? 아니, 좀 전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요. 마음이 편했어요. 그러니 당장 돌아가요. 아니, 이러는 법이 어딨어요? 당신 며느리랑 얘기 좀 합시다. 아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했길래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결혼을 뒤집는 건지. 남의 며느리 얼굴은 왜 봐요?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부르겠어요. 뭐요? 나 원참 뭐 이런 집구석이 다 있어? 나 진짜 이런 말까지 안 하려 했는데 당신 같은 가정폭력범과는 결혼할 수 없어요. 뭐? 가정폭력범?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요? 내가 왜 가정폭력범이야? 내가 왜? 그 남자는 격분을 하고 저를 향해 고함을 질렀어요. 아들은 행패 그만 부리고 돌아가라고 그 남자를 밀쳤지만 그 남자는 막무가내였어요. 그때 제 등 뒤에 숨어있던 며느리가 용기를 내어 제 옆으로 나왔고 저는 깜짝 놀라 다시 며느리를 숨겼지만 며느리는 강한 눈빛으로 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며느리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를 느꼈고 그런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아서 힘을 낼 수 있게 도와줬어요. 당신 가정폭력범 맞잖아. 방금 뭐라고 했어? 가정폭력범? 그래, 가정폭력범. 새파랗게 젊은 여자가 어디서 헛소리를 짓거려? 누구 인생 망치려고 작정을 했나? 증거 있어? 증인 있어? 내가 그 증인이야. 뭐라고? 내가 당신 딸이라고. 벌써 잊어버린 건 아니지? 미숙이? 그래, 내 몸속에 당신 피가 흐르는 게 너무 싫어서 다 빼내고 싶은 그 미숙이. 이제 생각이 나. 엄마랑 나랑 당신 때문에 어찌 살았는데. 당신 때문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고. 네가 이 집 며느리가 된 거야? 죽을 때까지 당신 얼굴은 보고 싶지 않아.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 뭐? 이 년이 지금 애비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네 애미는 지금 어딨어? 이것들이 둘이서 몰래 도망간 주제. 뭐? 벌레만도 못해? 실컷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얘나 지금이나 지 애미를 닮아서 못돼 처먹은 건 여전하구나. 우리가 당신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허구한 날 술에 찌들어서는 잠들지 않으면 엄마랑 나를 두들겨 패놓고선. 인연이 누굴 파렴치 안으로 만드는 거야? 한번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지. 그만해요. 예전처럼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럼 어쩔 건데? 니까 짓게 뭐 어쩔 건데?
그 남자의 말에 며느리는 순간 눈알이 뒤집혔고 꽉 잡고 있던 제 손을 뿌리치고는 그 남자에게 달려들었어요. 죽여버릴 거야. 사지를 갈기갈기 찢어버릴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당신 입부터 찢어버릴 거야. 엄마랑 내가 고통받은 거 몇 배를 돌려주고 말 거야. 당신 같은 인간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해. 놀란 저는 눈이 뒤집힌 채 날뛰고 있는 며느리의 허리를 꼭 움켜잡았고 그 남자는 놀라서 말없이 주저앉았어요. 자신이 때릴 때 맞고만 있던 그 힘없는 어린애가 아니었거든요. 그 남자는 멍하니 있었고 아들은 그 남자를 문 밖으로 끌어냈어요. 그제서야 다리에 힘이 풀린 저는 며느리와 함께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며느리는 숨을 거칠게 내쉬며 대성통곡을 했고 저는 그런 며느리의 등을 두드려 줬어요. 그동안의 응어리가 다 풀릴 때까지 실컷 울으라고 말했어요. 며느리는 세상 떠나갈 듯이 한참을 울고 난 다음에야 진정할 수 있었어요. 울부짖느라 진이 다 빠진 며느리는 몸에 힘이 없었고 아들이 방에다 눕혔어요. 밤새 흐느끼는 며느리 때문에 저는 가슴이 아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몇 번을 들락날락거리며 며느리의 상태를 살폈어요. 며느리는 자면서도 흐느꼈고 베개는 눈물 범벅이었죠. 저는 안방에 들어가 새 베개를 꺼내어와 며느리의 머리 밑에 넣어줬어요. 상견례를 하러 간다고 예쁘게 화장한 얼굴이 마스카라와 립스틱 때문에 시커멓게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물티슈를 가져와 자고 있는 며느리의 얼굴을 조심스레 닦아줬어요. 이렇게 예쁜 아이를 어찌 그렇게 대했던 건지 눈물이 절로 나왔죠. 자고 있는 며느리를 한참 동안 보고 난 후 저는 방을 나왔어요. 다음날 아침 며느리에게 줄 죽을 끓이고 있는데 며느리가 조심스레 다가왔어요. 자신 때문에 결혼을 망치게 해서 죄송하다고 말했죠. 저는 오히려 며느리 때문에 나쁜 사람을 거를 수 있었다며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을 했으면 어쩔 뻔했냐며 내 인생의 은인이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눈물을 보였죠. 속에 있는 응어리를 터뜨리고 나니까 그나마 낫지? 네. 그동안 얼마나 아팠니? 진즉에 그 응어리를 터뜨렸으면 이렇게까지 아프진 않았을 텐데. 고맙고 죄송해요. 별말을 다 한다. 내가 더 고맙다니까. 힘들겠지만 나쁜 기억들은 다 잊어버리고 좋은 일만 기억하자꾸나. 내가 많이 도와주마. 고맙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현관문을 쾅쾅쾅 두들겼고 그 남자가 찾아왔어요. 아들은 불안해하는 며느리와 저에게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얘기하며 밖으로 나갔죠. 복도에서 두 사람이 언성을 높여가며 싸웠어요.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발을 동동 굴렸고 저는 현관문의 작은 구멍으로 밖의 상황을 보고 있었어요. 그 남자는 자신의 딸이 여기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다면서 문을 열으라며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문을 열려고 했고 그런 그 남자를 아들은 온몸으로 막고 있었어요. 저는 어찌해야 될지 몰라 숨죽이고 있었고 다행히 동네 주민의 신고로 경찰들이 왔어요. 경찰서에 신고를 했었어야 했는데 저와 며느리는 너무 혼이 빠져 그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었던 거였죠. 경찰들이 오고 나서야 그 남자는 조용해졌고 자신의 딸이 여기 있다며 하소연을 했어요. 경찰은 아들에게 상황을 물었고 아들은 수십 년 전에 헤어진 딸은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어요. 경찰은 가정사인이 좋게 마무리를 하라고 말을 하고는 자리를 떠났어요. 경찰 때문에 이 순간은 모면을 했지만 언제 또 이 남자가 들이닥칠지 걱정이 됐어요. 제 예상과 같이 그 남자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찾아와서는 며느리를 찾으며 행패를 부렸어요. 자신의 딸이 있는 곳을 알려달라고 다그쳤죠. 저는 그 남자 때문에 한동안 밖을 나갈 수도 없었고 핸드폰을 켜놓을 수도 없었어요. 조금이라도 소리가 나면 흠칫흠칫 놀라며 마음을 졸였어요.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었던 저는 집을 정리하고 아들 내외가 살고 있는 곳으로 들어와 살았어요.
그 남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니 살 것 같았죠. 한 번씩 현관문에서 소리가 나면 흠칫 놀라지만 혼자 살 때보다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다 잊고 산 줄 알았던 며느리는 다시 그 기억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밥도 잘 못 먹어서 살이 쭉쭉 빠졌죠. 조금이라도 먹어봐. 이렇게 먹다가 네가 잘못될까 걱정이 된단다. 어머니, 정말 못 먹겠어요. 토할 것 같아요. 이걸 어쩌면 좋니? 죽도 못 넘기면 어떡해? 미음이라도 만들어 볼까? 그건 죽보다는 넘기기가 더 수월할 게다. 아니에요. 저 그만 누워있고 싶어요. 그래, 그래라. 잠이라도 푹 자면 좋을 게다. 죄송해요. 며느리의 건강은 가면 갈수록 더 악화됐고 연차로 버텼던 회사도 결국 그만두게 됐어요. 그동안 내색하지 않았지만 어린 시절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수십 년을 살고 있었던 며느리가 너무 가여웠죠. 그래서 저는 며느리를 데리고 산책도 하고 심리치료도 받으러 다녔어요. 며느리가 아픔을 이겨내고 다시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병원을 다닌 지 한 달이 지나도 며느리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어요. 아들도 지쳐가는 것이 보였지만 저는 저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며느리의 아픈 마음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며느리를 보살펴줬어요. 비가 오는 날을 제외하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바깥 공기를 맞게 하고 햇볕을 쬐게 해줬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며느리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 보였고 저와 아들은 너무나 기뻤어요. 천천히라도 변화가 생긴다면 언젠가는 일상생활이 가능할 거란 믿음이 생겼죠. 며느리가 언제쯤 이 고통에서 벗어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볼 생각이에요.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